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더위를 잊어보려고 작년 한겨울 새하얀 눈밭을 신나게 뛰어놀던 우리 똥강아지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원한 겨울 풍경을 함께 감상하시며 인간의 가장 오래된 동반자인 개가 세계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약했는지 전쟁견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는 인류 최초의 도시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성벽을 쌓았고 점토판에 문자를 기록했으며 거대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지요. 그런데 이 오래된 도시의 밤거리와 군대의 진영에는 인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곁에는 날카로운 귀를 세우고 어둠을 바라보는 개들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 개를 가족이나 반려동물로 생각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개는 집을 지키고 가축을 보호하며 사냥을 돕고 때로는 군대와 함께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는 단순히 사람을 따라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전쟁을 돕는 동료였을 가능성이 크지요. 물론 당시의 기록에는 오늘 전쟁견 몇 마리가 적군을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한 전투 상황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견을 이야기할 때는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과 학자들의 추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남아있는 점토판 기록과 왕궁의 부조, 개 조각상과 사냥 장면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크고 강한 개를 조직적으로 길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군대와 관련된 개의 기록은 매우 오래전부터 나타납니다. 기원전 2100년 무렵 수메르의 우루 제3왕조 시대에 작성된 행정문서에는 개와 개를 돌보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군견 부대처럼 구체적인 조직도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군사 조직 안에서 개를 기르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죠. 개 한 마리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주어야 하고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돌보아야 하며 사람의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문서에 개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개가 단순히 우연히 군대를 따라다니던 떠돌이 동물이 아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군대가 개를 필요로 했고 그 개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으며 그에 따른 식량과 비용도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개들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역할은 경비였을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낮에만 벌어지지 않았죠. 군대가 이동을 멈추고 야영을 하면 병사들은 천막이나 임시 막사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적의 정찰병이나 도둑, 야생 동물이 조용히 접근할 수 있었죠.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그때 개는 사람보다 훨씬 먼저 위험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 바람을 타고 오는 낯선 냄새, 풀숲에서 움직이는 작은 기척까지 개의 귀와 코는 놓치지 않았겠죠. 개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
병사들도 곧바로 무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보기나 감식 카메라가 없던 시대에 개는 살아있는 경보 장치였습니다. 어쩌면 병사 한 명보다 더 빨리 적의 접근을 알아차리는 존재였을지도 모르죠. 개들은 성문과 창고를 지키는 데도 유용했을 것입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곡식과 무기, 귀금속을 보관한 창고가 국가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누군가 창고에 침입해 곡식을 훔치거나 불을 지른다면 도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이런 장소에 크고 사나운 개를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침입자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조용히 엎드려 있다가도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짖는 개. 침입자 입장에서는 창을 든 경비병보다 먼저 개의 이빨을 마주해야 했을지도 모르죠. 두 번째 역할은 추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 중에는 적군이 도망치거나 정찰병이 몰래 진영에 들어왔다가 달아나는 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도망자를 끝까지 추적하기는 쉽지 않았죠. 특히 갈대밭이나 숲, 강가처럼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는 발자국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때 개의 후각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개는 사람이 놓친 냄새를 따라가 적의 이동 경로를 찾아낼 수 있죠. 전투에서 패하고 달아나는 적군, 물건을 훔치고 도망치는 사람, 성벽 근처를 정찰하던 첩자. 개가 냄새를 맡고 추적했다면 숨어있던 사람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나 귀족의 사냥에 사용된 대형견들도 이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궁 부조를 보면 개들이 사자나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개들은 목줄에 묶인 채 사냥터로 이동하기도 하고 짐승을 향해 달려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냥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었죠. 왕의 힘과 용맹함을 보여주는 정치적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자를 사냥하는 왕은 자연의 혼란을 제압하는 강력한 통치자로 표현되었죠. 그리고 그 왕의 곁에서 개들은 위험한 짐승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몰아붙이고 때로는 직접 달려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냥견이 할 수 있는 일과 전쟁견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냄새를 추적하고 목표물을 발견하고 빠르게 쫓아가며 명령에 따라 공격하거나 멈추는 능력이죠. 따라서 왕실 사냥에 사용되던 강한 개들이 필요에 따라 군사적 임무에도 동원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게 보여집니다. 특히 군사국가로 유명했던 아시리아에서 대형견은 매우 인상적인 존재였죠. 아시리아 왕궁의 부조에는 몸집이 크고 근육이 발달한 개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넓은 머리와 굵은 목, 튼튼한 다리를 가진 모습 때문에 흔히 마스티프형 개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개들을 오늘날의 특정 견종과 완전히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대의 개는 현대처럼 혈통이 엄격하게 구분된 견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날의 마스티프나 칸갈, 티베탄 마스티프와 비슷하게 생김새가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개들이 정확히 현대 견종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크고 강한 개의 힘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죠. 그렇게 부조 속 개들은 작고 귀여운 애완견의 모습이 아닙니다.
굵은 목줄을 하고 건장한 남자들이 힘껏 붙잡고 있을 정도로 강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맹수 한 마리를 통제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당시 병사가 이런 개를 데리고 야간 순찰을 돌았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성벽 아래 횃불에 든 병사 옆에서 거대한 개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병사는 앞을 살피지만 개는 코를 들어 바람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 한 곳을 바라보죠. 병사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개는 이미 누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개가 크게 짖고 성벽 위에 경비병들이 횃불을 밝힙니다. 숨어있던 적군은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개는 목줄을 풀기도 전에 몸을 앞으로 당기며 달려들 준비를 하죠. 이런 장면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개들이 실제 전투 한가운데에서 적군에게 직접 돌격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전쟁견을 묘사한 현대의 그림을 보면 거대한 개들이 갑옷을 입고 수백 마리씩 적군에게 달려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에서 그런 대규모 전쟁견 돌격 부대가 존재했다는 확실한 자료는 아직 부족합니다. 개가 개별적으로 적군을 공격하거나 도망자를 붙잡거나 병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개들만으로 별도의 공격 대형을 만들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쟁터는 개에게도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창과 화살이 날아다니고 전차와 말이 빠르게 움직이며 수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아주 혼란스러운 공간이죠. 훈련되지 않은 개라면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에 사용하려면 개와 조련사 사이에 깊은 신뢰와 훈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개는 명령에 따라 달려가야 했고 다시 돌아와야 했으며 낯선 소리와 냄새 속에서도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의 궁견은 단순히 사나운 개가 아니라 인간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특별한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옛날 고서에는 개에게 갑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의 개들이 금속 갑옷을 착용했다는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부조 속 개들은 대개 굵은 목줄이나 끈을 하고 있지만 몸 전체를 덮는 갑옷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보호 장비가 있었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화려한 갑옷을 입은 아시리아 전쟁견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개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갑옷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감각과 신체 능력이었을 것이죠. 사람보다 뛰어난 청각과 후각, 빠른 다리, 강한 턱, 그리고 무리를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도 대형견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처럼 전쟁 장면을 거대한 왕궁 부조에 많이 남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궁견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지역에서도 개 조각상과 점토상, 개와 관련된 종교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개는 현실에서 집과 재산을 지키는 동물이면서 보이지 않는 악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개가 전쟁과 치유, 공격과 보호라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는 적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주인에게는 충성스러운 수호자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이빨을 드러냈지만 가족과 병사들에게는 밤을 지켜주는 동료였죠. 전쟁터에서 개가 인간과 함께 했다면 그 관계는 단순히 사람이 동물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사가 개에게 먹이를 주고 상처를 돌보고 함께 걷고 함께 잠들었다면 개 역시 그 병사를 자신의 무리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인간은 개의 코와 귀를 빌렸고 개는 인간의 보호와 먹이를 먹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능력을 나눈 것이죠. 아마 고대의 어느 밤, 한 병사는 잠들기 전 자신의 개에게 남은 빵 한 조각을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개는 빵을 받아먹고 병사의 발치에 몸을 웅크렸을 것이죠. 멀리서는 적군의 횃불이 보이고 성벽 위에서는 경계의 북소리가 울렸을 것입니다. 병사는 개의 등에 손을 얹으며 잠시 안심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 개가 곁에 있으니 적어도 누군가 몰래 다가오면 먼저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는 인간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전쟁견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개들이 정확히 몇 마리씩 군대에 배치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훈련받았는지, 전투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점토판과 부조 속에 남아있는 개들의 모습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죠. 인간이 도시를 세우고 국가를 만들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개는 이미 인간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개는 성문을 지켰고 어둠 속에 기척을 먼저 들었으며 사냥감을 추적하고 위험한 길을 인간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쩌면 인류 최초의 전쟁견은 영웅처럼 화려한 갑옷을 입고 전장에 뛰어든 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병사들이 잠든 밤 홀로 눈을 뜨고 어둠을 바라보던 한 마리의 개. 낯선 냄새를 맡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주인을 깨웠던 그 개. 가장 오래된 전쟁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인간은 개의 힘을 빌려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개는 인간의 곁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과 개는 집과 마을뿐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전쟁터에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군견과 구조견 그리고 경찰견이 인간의 곁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대와 전쟁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인간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인간의 곁을 지키는 개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성벽 아래에서 낯선 발소리를 듣던 개와 오늘날 전쟁터에서 폭발물의 냄새를 찾아내는 군견 사이에는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가 바라보는 대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걷는 인간, 자신에게 먹이를 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인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무리입니다. 고대의 개들이 정말로 충성이라는 감정을 지금의 개들처럼
느꼈는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명령을 익히고 같은 공간에서 잠들고 위험한 길을 함께 걸었다면 그들 사이에도 분명 특별한 유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상황이지요. 그 속에서 개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싸움에 동원되었고 인간을 대신해 위험을 감지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견 이야기를 단순히 용맹하고 멋진 동물의 이야기로만 바라보는 것은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쟁에 이용된 동물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의지했던 존재였습니다. 인간보다 먼저 위험을 알아차리는 감각, 그리고 한번 자신의 무리라고 받아들인 존재의 곁을 쉽게 떠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궁의 거대한 부조에는 왕과 병사, 전차와 말, 사자와 개들이 힘찬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왕의 이름도 남아있고 정복한 도시의 이름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개들의 이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개가 성문을 지켰는지, 어떤 개가 병사를 위험에서 구했는지, 어떤 개가 전쟁이 끝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의 중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어느 병사는 자신의 개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털빛을 보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성격이나 행동을 보고 별명을 붙였을 수도 있겠지요. 힘이 세다고 부른 이름, 빠르다고 부른 이름, 유난히 영리하다고 붙인 이름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개는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사람을 향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어느 저녁에는 피곤한 병사 곁에 엎드려 있었을 것이고 낯선 도시에서는 주인의 냄새를 따라가며 길을 잃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왕과 장군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실제 역사를 살아낸 것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과 동물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전쟁견 역시 그런 존재였습니다. 병사들에게는 그저 조용한 밤이었지만 개에게는 수많은 정보가 흐르는 시간이었죠. 바람에는 낯선 인간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땅에는 낮 동안 지나간 동물과 병사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 강가에서는 물새가 움직였고 갈대밭에서는 작은 짐승들이 몸을 숨겼습니다. 개는 그 수많은 냄새와 소리 속에서 위험한 것과 익숙한 것을 구분해야 했죠. 그리고 수상한 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짖거나 으르렁거리며 인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간은 그 신호를 믿었습니다. 개가 짖는 방향을 바라보았고 개가 멈춰선 곳을 살폈으며 개가 경계하면 함께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종만으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개의 감각을 믿어야 했고 개는 인간의 지시를 믿어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살아남은 것이죠. 인간에게는 도구를 만드는 손과 멀리 계획하는 머리가 있었습니다. 개에게는 뛰어난 코와 귀, 빠른 다리와 예민한 감각이 있었죠. 인간 혼자라면 알아차리지 못했을 위험을 개가 먼저 발견했고 개가 혼자라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세상을 인간이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개의 관계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기들였다는 말만으론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개를 변화시켰지만 개 역시 인간의 생활과 생존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개가 있었기에 인간은 밤에 조금 더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고 사냥에서 먹잇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집과 창고와 가축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개는 인간의 마을 안으로 그리고 집 안으로 마침내 마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사냥을 위해 곁에 두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간은 개를 단순한 도구로만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에게 이름을 붙였고 먹이를 나누었으며 다치면 치료했고 죽으면 슬퍼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유적에서 개가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이유도 이러한 관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는 현실의 집을 지키는 동물이면서 보이지 않는 재앙과 악을 막아주는 수호자로 여겨졌죠. 인간은 개에게서 두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위험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는 용맹한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픈 사람 곁에 머물며 조용히 체온을 나누는 따뜻한 모습이었죠. 사실 이 두 모습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개는 자신이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존재를 위해선 거칠어질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한없이 온순해질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를 두려워하면서도 믿었고 경비견으로 세우면서도 신성한 동물로 존중했죠. 오늘날 우리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전쟁견을 정확하게 모두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어떤 명령어를 들었는지, 하루에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는 분명하고 어떤 내용은 여러 흔적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뿐이지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상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사들이 이동 준비를 하면 개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챙기는 동안 개는 주변을 서성였고 자신을 담당하는 사람 곁에 떠나지 않았겠죠. 뜨거운 햇볕 아래 먼지가 날리는 길을 함께 걸었고 강을 건널 때는 병사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병사들이 불가에 모여 빵과 고기를 나누었고 개에게도 작은 몫이 돌아갔을 것이겠죠. 낯선 땅에서도 병사에게 개의 존재는 익숙함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한 생명.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들고 손짓하면 다가오며 잠들 때 곁을 지켜주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병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전쟁견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군사 기술의 역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개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서로의 두려움과 생존을 나누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개 입장에서는 전쟁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단지 자신과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냄새가 익숙했으며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 어쩌면 인간보다 단순했기에 더 충실할 수 있었고 전쟁의 명분을 몰랐기에 오직 관계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왕과 국가와 영토를 위해 싸웠지만 개는 아마 자신의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견의 역사는 용맹함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슬픈 역사이죠. 인간이 만든 위험 속에서 인간을 지켜야 했던 동물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 따뜻한 장면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뒤 돌아온 병사를 반기던 개, 다친 개를 품에 안고 치료하던 병사, 긴 행군을 마친 뒤 한 그릇의 물을 나누던 순간들 말이죠. 그렇게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오래된 도시들은 사라졌고 그들의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성벽은 무너졌고 왕의 군대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와 인간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 관계는 전쟁터와 사냥터를 지나 마을로, 집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성문을 지키던 개가 오늘날에는 현관 앞에서 가족을 기다립니다. 적의 기척을 찾던 코는 산책길에 풀냄새를 맡고 긴 행군을 따라가던 발은 이제 사랑과 나란히 공원을 걷습니다. 전쟁터에서 인간을 지키던 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인의 표정과 움직임을 살피지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전쟁견들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간과 함께 걸었던 발자국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죠. 그 발자국은 오늘날 군견과 구조견, 경찰견에게 이어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집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반려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왕과 전쟁, 정복과 승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말없이 살아갔던 존재들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인간이 문명을 만들던 순간에도 개가 있었고 인간이 전쟁을 벌이던 순간에도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치고 두려워할 때 개는 언제나 말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오보기와 뚜루야 그리고 대박이가 있습니다.